제가 대학생이었던 23살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친구였던 경수와 민수 선배, 그리고 일본인이었던 이성 친구 2명과 함께 밤 9시쯤 학교 근처 카페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험과 과제를 마친 후라 모두 기운이 빠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경수가 다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차를 빌려 무작정 남해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남해에 도착했지만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발을 했던 터라 모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때 경수가 대뜸 폐가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평소 폐가나 흉가 탐방을 즐겼던 경수는 집안에서 대를 이어 무속업을 하는 신기가 조금 남다른 친구였습니다. 전 그런 경수를 따라서 종종 폐가 체험을 간 적이 있었기에 낯설진 않았죠. 우리는 휴대폰으로 남해 쪽의 폐가를 검색했고 잠시 후에 민수 선배가 창원에 있는 폐유치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선배는 이곳이 어떠한 이유로 문을 닫은 후에 자살 명소가 되었다고 했고 그 말에 전 솔직히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다들 기대하는 눈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일행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남해에서 또다시 차를 몰아 문제의 폐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굳게 잠겨져 있었고 곳곳에 깨진 유리들이 마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은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구조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담벼락은 높이가 3m 가까이 돼 보였는데 우리처럼 유치원을 보러 오는 방문객들이 많았는지 온통 철조망 같은 것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전 일행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갈 만한 통로를 찾아다녔고 입구와 가까운 한쪽 담벼락에 작은 구멍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 친구들과 민수 선배가 너무 무섭다며 탐방을 포기했습니다. 저 역시 딱히 내키진 않았지만 그동안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경수와 함께 안쪽을 둘러보기로 했죠. 유치원 마당으로 들어서니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과 낡고 부서진 피아노의 잔해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둘러보고 있는데 경수가 1층에 있는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우린 그곳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통 어두컴컴한 복도 너머에서 사람의 말소리와 발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리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던 그때 1층 안쪽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폐유치원에 대한 괴소문을 듣고 이곳을 둘러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우리에게 지하 쪽은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못 들어갔고 1층도 별게 없는데 3층과 4층의 분위기가 무시무시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경수와 함께 다녔던 다른 폐가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고 저와 경수는 1층을 한번 둘러본 후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중앙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 쪽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계단을 통해 지하 쪽으로 향했는데 벽에 붙어있는 팻말 같은 것을 보아하니 지하 쪽은 식당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고요한 지하 식당은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엄청 음산해 보였습니다. 아까 분명히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곧장 내려간 건데 뭔가가 떨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간 조금 무서워진 우리는 빠르게 계단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각기 다른 이름의 푯말이 붙은 교실들이 있었고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층에 올라간 순간 아주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며 머리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경수에게 머리가 아프니 3층만 돌고 내려가자고 했고 경수도 내심 무서웠던지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층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강당 같은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가운데에 그 공간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양옆에 복도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강당 안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머리가 점점 더 심하게 아파오며
가슴이 답답해지기까지 하더군요. 강당 내부에는 누군가 머물다 간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데 노숙자분들이 주의를 피해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당 끝까지 둘러본 후 창문을 통해 주차해둔 차를 바라보니 민수 선배와 일본인 친구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행들을 놀리려고 경수와 함께 왁 하고 소리를 치자 그들이 조금 놀란 듯 하더니 웃는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더군요. 저와 경수는 애써 무섭지 않은 척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밖에 있는 일행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눈 후 후다닥 뛰어서 1층 화장실 창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뒤쪽에서 자꾸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던 저는 앞만 보며 마당까지 단숨에 뛰어나갔고 잠시 숨을 돌린 후 담벼락에 있는 통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저기 담벼락에. 경수가 경악스러운 목소리로 가리킨 그곳에는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담벼락 위로 얼굴을 쏙 내밀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대략 3m 정도의 높이로 아주 높은 데다가 철조망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다리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람이 얼굴만 내민 자세로 그렇게 서 있기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기이한 상황에 저와 경수는 크게 당황했고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는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저와 경수는 재빨리 담벼락 쪽의 통로를 지나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민수 선배와 일본인 친구들에게 방금 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혹시 장난을 친 거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폐유치원 안에 들어간 이후로 내내 차 안에서 K-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을 나온 후 우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학교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경수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폐유치원에 들어갔다 온 후로 이상하게도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고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진다 하더군요. 다른 일행들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경수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보조석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경수가 갑자기 뭔가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눈을 계속 깜빡이고 비비는 겁니다. 저는 쫄리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잠시 쉬라고 했는데 경수는 아무 대답 없이 오로지 앞만 보며 한참 동안 운전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야, 나 아까 운전하면서 유치원 담벼락에서 봤던 그 단발머리 여자 봤다. 민수 선배 뒤쪽에 앉아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운 경수는 지금은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자를 본 순간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전해들은 말로는 유치원이 폐건물이 된 후로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 비슷한 곳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 한 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행히 나쁜 일을 겪는다거나 악몽이나 가위눌림에 시달리지 않고 잘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 저와 경수가 봤던 그 여자가 정말 그 학생이었는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경험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이상을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하사 시절에 처음으로 배치받은 곳은 수기사인 모 부대로 그곳은 경기도 가평 하면에 hen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인데 아버지가 처음 배치를 받았을 당시에는 읍내 쪽 외에 다른 곳은 가로등 하나 없고 길도 대부분 비포장 도로인 말 그대로 깡촌이었다고 합니다. 때는 1980년의 어느 늦은 가을밤, 그날 아버지는 부대에서 자전거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영해 숙소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을 받으셨는데 당직 사관인 선배의 집에 초상이 났으니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랴부랴 군복을 챙겨 입고 고물 자전거에 몸을 싣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오로지 달빛과 군용 후레쉬에 의지해서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절반 정도 다다랐을 무렵 저 앞 길가에 웬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그렇게 서 있었는데 아버지는 원래 귀신 같은 것을 믿지 않는 데다가 군인이라 그런지 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동네 사람이려니 하고 여자를 막 지나치려는 순간 저 죄송한데 읍내까지 좀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아버지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부대로 가야 한다고 하자 여자가 그럼 거기까지만이라도 태워달라고 하더랍니다. 부대 후문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했고 전날에 내린 비로 땅은 온통 질척거려서 자전거를 몰기엔 조금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자를 태워줬습니다. 자전거 뒤쪽 안장에 조심스레 걸터 앉은 여자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허리춤을 살짝 잡았고 아버진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길이 온통 진흙탕이라 바퀴가 계속 미끄러지고 빠지는 통에 아버진 모든 신경을 자전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부대 후문에 도착해서 초병의 수화가 끝난 후 조명이 켜졌고 아버지가 다 왔으니 내리시라고 말을 걸었는데 뒤에서 반응이 없더랍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아버지의 허리를 잡고 있는 느낌은 여전히 선명했고 뒤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전거에서 내린 아버지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덩치가 큰 새까만 고양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고양이 역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초병이 하는 말이 이 고양이가 조명을 켜도 도망가지 않고 두 앞발로 아버지 등에 착 달라붙어서 안광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괴기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아버지는 당직을 서지 못했고 그 일 이후로 한참 동안 낮이건 밤이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양이에 홀리신 건지 아니면 고양이가 귀신에게서 아버지를 구해준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일 이후로 아버진 고양이는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